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채무 협상의 진전 여부는 이제 그리스 정부에 달리게 됐다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 의회에서 밝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지난 14일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마지막 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라기 총재는 그리스가 지불 능력이 있고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 그리스 은행 산업에 대한 유동성 확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가 마이너스 1.9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기록이었던 3.09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로이터 전문가들은 6월 제조업지수가 플러스 6.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면 경기 확장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산업 생산도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의 여파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미국 산업 생산은 6개월 연속 감소하며 2분기 성장률 회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전월 수정치인 0.5% 감소보단 괜찮았지만 전망치인 0.2% 증가에는 못 미쳤습니다. 이처럼 산업 생산이 부진했던 건 제조업과 광업 부문 생산 감소가 이어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경기 지표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전미주택 건설협회는 6월 미국 주택시장지수가 5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기록인 54를 넘어선 것이자 지난해 9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로이터 전문가들은 6월 주택시장지수가 5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NAHB 주택시장지수는 주택시장 여건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설문 결과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지수는 50을 기준선으로 이를 웃돌면 경기 낙관이, 밑돌면 비관이 우세함을 뜻합니다. 출발도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6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리스 협상 결렬이 또 한 번 악재로 작용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를 이틀 연속 약세로 이끌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 나왔던 지표들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5월 미국의 산업 생산 6개월 만에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지만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쪽의 제조업지수 역시 예상 밖으로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역시 괜찮은 것은 주택 쪽이었습니다. 주택 시장 지수는 9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으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 전 브뤼셀에서 있었던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의 막판 협상이 일단 성과 없이 50분도 채 안 돼서 끝이 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될지 시장은 한가닥 희망을 품고 있긴 한데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뉴욕 증시 마감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모두 0.5% 안팎으로 빠진 모습 보고 계신데요.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사실 지금까지 모습이라면 오늘 정도에선 반등이 나와야 정상인데 오늘까지 그리스 문제 똑같은 이슈로 인해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3대 지수 모두 장중에 저점보다는 낙폭을 한 절반 정도 줄이면서 끝을 내줬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유럽 보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2% 가깝게 크게 밀렸죠. 영국 FTSE 100 지수가 그나마 좀 양호하게 1%만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제 독일 닥스 지수도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월 말 이후에 11,000선을 반납하는 그런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121선을 재차 다시금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난주 중반에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멋진 장대 양봉을 세운 이후에 그 상승분을 모두 다 다시 그리스 문제로 반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보시죠.
WTI가 아직은 배럴당 59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간밤에 한 배럴당 50센트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공급 우려 때문인데요. 오늘 밤에 예멘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이 하나 회동이 열립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중동발 원유 공급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필요량, 실제 수요보다는 하루에 한 200만 배럴 정도 더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우려를 역시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시면 중국장이 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2% 정도 밀렸었는데 빠르면 이미 지난 주말 지준율 인하 정도의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런 부양 조치가 없었었죠. 실망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여전히 중국은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은 가격 제한법 확대 시행 첫날을 맞아서 의외로 변동성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고 하한가 치는 종목이 없어서 시장의 우려를 일단 덜어줬었는데요. 이래저래 어제 하루는 잘 보냈습니다만 남아있는 변수들이 문제입니다. 6월 FOMC 그리스 문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BOJ까지 한 시장이 상당히 이번 주 흐르면 흐를수록 더 중요한 변수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출발 제시와이드 시작할게요. 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봅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창은영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장 4개월을 끌어왔습니다. 그리스 구제금리 협상. 타결이냐 파국이냐 지금 초읽기 갈림길에 들어선 모습인데 이번 주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협상이 또 있었습니다만은 협상이 번번이 계속 결렬되고 있네요. 네, 그렇죠. 14일 사실 현지 시각으로 마지막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1시간도 안 돼서 사실은 결렬이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카드가 나왔고, 이것을 받을 거냐, 그리고 그러한 그 요구에 따를 거냐, 어느 정도 협조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72억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한 9조에 해당하는 그 구제금융 분할금을 사실은 이제 받지 못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제 그리스의 디폴트라든가 우리가 그렉시트라고 하는 그 유로존 탈퇴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진 거죠. 현재까지도 간극은 상당히 큰 걸로 보여요. 따라서 전격적인 그 어떤 타결 외에는 크게 이제 나올 카드는 서로 다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그 채권단은 이제 상당한 그 어떤 연금 삭감이라든가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라 하는 다양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 정부는 아마 상당히 끝까지 이제 조금 배짱을 갖고 좀 더 미루어서 어떻게 하든지 또 좀 유리한 이런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막판 협상이라고 했었던 지난 주말 협상까지 결렬되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 관련은 무겁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만약에 또 협상이 잘 안 되면 이번 달 말에 있을 EU 정상회담에 또 기대를 걸게 될 것 같거든요. 이번 달 안에 협상이 잘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IMF 돈은 갚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양쪽이 다 끝까지 왔고, 특히 그리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절벽까지 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채권단 입장에서 보자면 2012년에 이제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는 그 당시 워낙에 유럽의 은행들이 그리스에 굉장히 많이 투자한 상태여서 상당히 말하자면 물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되는 이러한 아주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확대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때 비하면 그리스의 대출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유럽의 각국 은행들이 또 유럽 재정 안정기금도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했고요. 따라서 사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유럽에 상당히 타격은 있지만 3년 전과 같은 그러한 그 상당한 충격으로 오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에서 아마 채권단은 더 이상의 좀 더 그리스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이렇게
완화하는 이런 입장을 취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은 그리스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보이면서 받아들이느냐, 협조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양측은 재정 수재 흑자 목표치 쪽에서는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합의가 좀 이루어졌지만 역시 민감한 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문제, 또 부가가치세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떤 걸까요? ECB가 조금 더 유동성을 보강해주면서 그리스 은행들을 지원하고 구제금융 연장에 대해서는 사실 독일이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외로 올해 내내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는 건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가를 너무 막판으로 몰면 결국은 그리스 입장에서 디폴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보다는 충격이 덜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상당한 충격이 예상이 되고 금융시장에 상당히 변동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아마 최악의 경우는 이제 피하고 싶고, 또 그리스가 그렇게 해서 유로존 탈퇴라든가 또 디폴트를 하게 되면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서로 원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고요. 그리스 입장에서도 협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얘기하면서 조금 시한을 더 끌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FOMC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계속해서 끌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구제 채권단도 이제 3년 전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워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선을 딱 가지고 임하고 있는 국제 채권단과 여전히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그리스와 접점은 언제쯤 어디쯤 찾아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역시 지켜봐야 될 이슈 같네요. 미국의 간밤에 지표가 나왔는데 사실 5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2% 증가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늘어나서 이 소비가 생산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산업 생산은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 생산은 이제 6개월째 연속 감소세죠. 그리고 5월 산업 생산이 0.2% 이제 전달 대비해서 감소한 걸로 보였고, 수정치를 보자면 지난 2월이 이제 0%, 3월도 0%, 4월은 수정돼서 마이너스 0.5%까지 이렇게 감소한 걸로 보여서 그 산업 생산 면으로만 지표로만 본다면 상당히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듯이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산업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0.2% 감소했고요. 광업 또 0.3% 이렇게 석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설비 가동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의 전반적인 산업을 짓누르고 있는 건 역시 강달러죠. 그래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좀처럼 이제 올라서기 어렵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또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또 그 저유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이제 그 지출이 사실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 산업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경기가 이렇게 차고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뉴욕 제조업 지수죠. 뉴욕주 또 뉴저지주의 이제 북부 또 코네티컷주 남부 지역의 어떤 제조업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1.98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사실 지난달에는 3.09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시장의 예상 거의 6.0%까지 거의 상승할 것으로 오히려 예상했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섬으로써 상당히 좀 충격으로 왔고요. 특히 그 신규 주문이 부진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2년 만에 최저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 3.85였는데 이번 달에 마이너스 2.12로 이렇게 돌아서는 걸로 봐서 역시 그 제조업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산업 부문에서 경기 그 소매 판매라든가 고용 부문의 그 호조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나타나고, 이것은 앞으로도 그 있을 FOMC 회의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5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집계는 모두 서프라이즈를 연출한 상황이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충분히 아직까지 가능하다 목소리도 있는데요. 문제는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6월 FOMC 회의에서 뭔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FOMC 회의는 또 다른 회의와는 다르게 끝나고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예정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거시경제 지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물가라든가 실업률 이런 것들의 수정치도 이제 발표가 되고요. 끝나고 이제 옐런 회장의 이제 기자회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9월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힌트가 상당히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9월에 만약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 시장에는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물론 예측은 되어 왔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해서 9월에 바로 금리 인상이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상당히 구체적인 멘트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신호로 보일 수가 있고요. 옐런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연내에 반드시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왔었죠. 근데 이제 IMF라든가 또 세계은행 이런 곳에서는 내년으로 조금 연기하는 것을 더 강하게 염두에 두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지는 좀 이제 회의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부에서 미국 측의 요청 혹은 요구하는 그 시각과 옐런 의장이 이미 또 발언해놓은 내용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장과 소통하면서 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과제를 풀어갈지 이번 회의 역시 주목이 됩니다. 사실 메르스 우려가 지금도 잡히지 않고 연일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6월 금통위에서 우리 한은은 금리를 결국 25bp 내렸죠. 이렇게 어쨌거나 옐런 발언, 미국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으로 봤을 때 미국은 연내 금리를 올릴 거고 우리는 일단 경기가 너무 부진할까 봐 금리를 내리긴 했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지금 실제로 우리 포함해 아시아 신흥국 시장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포착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이 이제 아직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충의 범위는 예측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다고 봤고요. 또 그리스 문제가 사실은 심상치 않고 이러한 그리스 관련 리스크 등 대내의 불확실성 변수가 컸죠.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사실은 자금 유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신흥국에서 주식형 펀드라든가 채권형 펀드에서 큰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면 주식형 펀드에서 보면 거의 96억 정도가 유출이 됐고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8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 유출이 있었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 거의 68억 정도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많이 올랐고 또 이 거품에 대한 우려 이래서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욕구가 반영이 돼서 특히 중국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채권형에서도 상당히 또 유출이 됐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에 관련해서 보면 주식형 펀드는 오히려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채권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이제 유출되는 그런 서로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채권형 펀드의 대표적인 운영사죠. 킹코에서는 미국 국채가 거의 3분의 2가량을 이제 매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독일이라든가 특히 미국 이런 선진국들의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하면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낮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이제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FOMC 유로존의 또 재무장관 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BOJ 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최근에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너무 잘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 언급은 없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교수님도 의견 같이 하시는지요? 예, 그렇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 때 상당히, 예상보다 조금 좋았고요. 또, 아베의 이런 양적 완화에 기초한 경제적인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상당히 거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화정책, BOJ 통화정책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또 요새 G7 회의에서 오바마가 또 강달러에 대해서 이제 일본을 겨냥한 듯한 그러한 발언도 있었고 해서 특히 엔저가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가 말한 얘기도 있고 해서 시장에서의 예측은 아무래도 이번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러저러한 변수, 특별히 미국의 FOMC 회의와 일본의 BOJ 회의가 거의 연이어 붙어서 결과를 내놓을 것이어서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주 후반에 아주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BOJ 회의, 일본에서만 보자면 엔저를 추가적으로 자극할 만한 추가 부양을 한다든지 그런 의견도 없을 거고 구로다 총재의 발언도 미뤄봤을 때 엔저 우려는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얘기를 FOMC에서 한다면 또 강달러를 다시 한번 불러올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엔화는 또 가치가 떨어질 텐데요. 우리로서는 부담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있을 변수를 통한 환시장 전망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진짜 환율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회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크게 그렇게 더 이상 엔저로 엔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보다 더 높아질 그런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이제 FOMC 회의, 그러니까 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또 변동성이 커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변동폭을 상당히 넓게 시장에서는 보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게 되면 또다시 환율에는 상당한 변동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추가적인 엔저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쪽에서는 엔저 자극할 만한 재료가 안 나올 수 있지만 미국 FOMC의 회의가 결국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엔달러는 125엔대까지 널뛰게 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현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경제 이슈 들여다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글로벌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변동성들이 지금 충분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수가 좀 저점으로 떨어지면 어김없이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이런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명확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 쪽으로 가느냐에 대한 답변에도 저는 디폴트가 아니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 즉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사실상 그 불확실성들은 시장에 존재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리 인상은요 원래 단행되는 것이지 미리 예상을 해주고 예측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굳이 그 얘기를 미리 꺼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의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한 그런 대답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금리를 우리는 인상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애매모호한 얘기가 된다는 게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외신 쪽 기사를 먼저 빠르게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프트뱅크 유닛 웍스 온 휴머노이드, 즉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That Transformer into Car,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소프트뱅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 변신 로봇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제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로봇 산업의 발전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로봇 산업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다양한 전반적인 산업에서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로봇이 하나씩 들어와 있죠.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전기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많이 구매들 하시고요. 그 로봇 청소기가 이제 집 가정으로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완구 단계에서 산업 단계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점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아직은 완구 수준이에요. 그런데 미래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래 성장이 있는 곳은 어떻다고요? 미래 성장성이 있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 그것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늘 드렸습니다. 제가 레드로버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 번 여기 이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수익을 말하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걸 장기적으로 지고 가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레드로버가 오늘 이유 있는 만큼, 그 장기적으로 들고 간 이유가 있는 만큼 큰 좋은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에 피인수 당했죠. 중국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롯데 정도 되는 대기업이 인수를 해갔습니다. 순닝이라는 회사죠. 그런 그걸 참고를 해보신다면,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걸 지고 가서 얼마만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내가 오늘 3% 먹었다, 2% 먹었다, 이게 아무것도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이걸 집중 투자해서 내가 1년을 들고 갔을 때, 혹은 2년을 들고 왔을 때 이게 100%, 200%의 수익률만 나와준다면 투자의 두려움이 없죠.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미래 성장성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와 관련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DST 로봇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DST 로봇이라는 회사는 이 로봇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보면 급등하고 난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고, 조정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보이면서 박스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과 상단에 명확한 자리대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자, 이것이 박스권 하단으로 좀 내려와주면 여러분도 충분히 매수를 좀 하셔도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성장 산업 섹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산업적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고 있다. 완구 수준에서 산업 수준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도 가까운 미래에 도달해 있는 로봇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지금 아베 총리가 보이네요. 그죠? 종전 70주년 담화에 과거 반성 포함하고 있다. 자, 한 발 나갔습니다. 그죠? 그나마 이 극우였던 이 아베의 이런 행보가 그나마 일본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 개선, 이것을 먼저 전제 조건을 한다는 걸 그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뽑아온 기사, 발췌해온 기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편성한다면 가뭄 대책까지 포함해야 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추가 경쟁 예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판 커지는 추경, 예,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이 점점 커진다 커지고,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메르스 사태 때문에 추가 경쟁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버렸고요. 진작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물론 진작에 했더라면 또 메르스 사태 때 더 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걸 좀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좀 나았다면,
지금 어떤 이런 경기 불안 심리, 더더욱이 돈을 잠그는 이런 심리들은 좀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시 여부에 대해서 경제 운영 때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중기적으로 또 보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들어와 준다면 오히려 이것은 매수 찬스다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찬스 때는 꼭 좀 이 주식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 추가 경쟁 예산이 편성이 되면요, 결국은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하게 어떤 좋은 호재거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추가 경쟁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돈을 풀겠다는 얘기고, 이 돈은 결과적으로 갈 곳을 잃었죠. 돈을 풀었다. 이 돈들이 갈 곳을 잃었다. 어디냐? 결국은 소비나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은행 쪽으로는 안 갑니다. 금리가 저렇게 낮은데 은행 쪽으로 갈 리가 없죠. 그러면 위험자산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또 높다는 얘기죠. 지금은 풀면 풀수록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이제 뭐 좀 움직이려고 그래요. 미 LED 조명 시장 속속 성과, 차 부품 매출도 30% 성장, 이 기사가 나옵니다. 자, LG 구본무 회장이요, 드디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당장의 수익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투자해라. 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늘 장기를 보시라고 얘기 드렸죠. 기업은 그 장기적 성장세에서 어떤 해답들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가 많이 밀렸습니다. 밀 만큼 밀었죠. 그럼 지금부터는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판단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밀릴 곳이 없다고 해서 바로 매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사들이 토대가 돼야 되겠죠. 뭐냐? 여러분들, 이 기사를 쓰시는 분은요, 뭔가를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이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때 이 기사를 쓰시는 아주 기자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잡아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구본무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팔을 걷어붙여서 어떻게 기업들을 살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미 LED 조명 시장,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차 부품 매출도 30%. 즉 그러니까 LG화학의 어떤 부품, 차 부품, 2차 전지 배터리죠. 그죠? 이런 쪽에서도 지금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른 쪽까지 지금 살려보겠다는 구본무 회장의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주식은 이제 밀 만큼 밀었다면 이제 돌려 세울 일만 남았죠. 아직까지 바로 돌려 세우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좋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언더슈팅입니다. 과도한 언더슈팅입니다. 그럴 때는 담아서 오히려 중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과도한 언더슈팅 때 여러분들이 흔히 뭘 하시냐면 단타를 치러 들어가세요. 왜 단타를 치러 들어갈까요?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이라도 안 오르겠나는 막연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 조금으로 오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변형매매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그 저점이라고 늘 잡아갔던 게 이제 바닥까지 찍었을 때는 여러분들 이미 손실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바닥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잡아도 또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잡아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중기 이상 투자는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LG전자 접근해서 중기, 장기 하실 거면 하시고 단기 하실 거면 아예 보지를 마세요. 그 변형매매는 여러분들한테 나쁜 습관만 안겨주지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LG전자를 지금 중기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이제 바닥 언더슈팅까지 내려왔고 지금 몸을 틀기 위해서 이 구본무 회장이 팔을 걷어붙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끝모르는 황해 속도전 평창서 10기가급 5G 선보인다. 자, 이 5G가 뭐냐면 기가 인터넷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3밴드의 기가 와이파이까지 묶으면 기존 LTE보다도 15배 빠른 속도랍니다.
초고화질 영화 2분이면 다운로드 가능하다. 즉 이 무선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무선 환경을 왜 개선을 자꾸 시킬까요? 결국은 그들 대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시장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니까 이 무선 환경을 계속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통신주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통신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바꿀 수 없잖아요. 미래 성장성 있잖아요. 즉, 이 지금 기가 인터넷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 회선들, 라인들을 다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통신주가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통신주에 대해서, 고점에서 들어가셔놓고 물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올라올 때는 크게 수익 못 봅니다. 결국은 팔아야 되죠. 제발 저점일 때 좀 보십시오. S넷도 4,000원대 얘기 들었을 때 보시는 게 맞았잖아요. 그죠? 지금 또 8,000원, 9,000원 따라가니까 이제 6,000원 부근까지 7,000원 깨고 내려오니까 또 불안해지냐. 그럼 뭐하러 하십니까? 불안한 매매. 그걸 왜 쫓아가는데요? 쫓아가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예병군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유 있는 설명 드리면서 제가 잡아가시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많이 오르면 여러분들 그때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그건 결국 단타거리용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이 황창규 회장의 또 앞으로의 행보 이런 것들이 산업적인 부분들을 담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살펴보신다면 기가 인터넷, 통신, 서비스 이런 쪽으로 다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기가 인터넷 시장 중에 딱 안 오른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회사죠. 그죠? 그 회사 살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고수익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요 오늘도 투자 전략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실적 장세로 분명히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상한가 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 거의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테마주라고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비콘 관련주였던 GTNT가 유일했습니다. 29점 몇 프로 올랐죠. 그죠? 하루 만에 29% 기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걸 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그것에서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결과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만이 앞으로는 상한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우선주 상한가 갖는 거는 눈여겨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거래량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초에는 거품 빠지는 구간이니까요. 이럴 때 오히려 찬스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증시는 또다시 안정세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십시오. 자, 제가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백범 김구 선생님 교육관에서 강연을 합니다. 지하 1층인데요. 김구 교육관 지하 1층. 자, 6호선 효창공원역, 효창공원 앞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도보로 한 700m 정도 오시면 됩니다. 그 효창공원 내려오시다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 지하 1층에서 제가 토요일 날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6월 20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이 샘플러스 김태원 멘토님하고도 같이 강연을 합니다. 6월 21일 오후 2시 유한타 증권 구로 디지털 금융 디지털 밸리 지점 구로 쪽에 있는 거예요.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거기서 조금만 걸어오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연에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강의 주제는 상한가 변동폭에 대한 확신 투자라는 거 그걸 강의 드리고자 합니다. 꼭 좀 참고하시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이 안 되겠네요. 그죠? 내일은 우리 또 김태환 멘토님께서 아예 나오셔서 상세한 얘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자, 모레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번엔
시황의 신, 시황의 대가한테 국내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더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넉 달째 끌어온 해묵은 악재인데 영향력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증시 지난주 중반에 해결된다 해가지고 아주 세게 슈팅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고스란히 다 반납하면서 제자리로 들어갔거든요. 우리 증시 역시도 어제 그 악재 때문에 개파락 출발했고 이것이 종가로 이어지면서 2040에 끝이 났는데 가격 제한법 확대 시행 첫날 치고는 거래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오히려 눈치 보기가 이어졌습니다. 전일장까지 글로벌 증시부터 차례로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6월달. 5월달은 사실 주식시장이 안 좋은 날이 많았기 때문에 절기상으로는 아주 좋죠. 5월이 꽃피는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5월인데요. 수시시장은 안 좋았습니다. 6월달도 5월장의 여파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도 전세계 시장에서 희망적인 것은 미국의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다 조정 국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나스닥 시장의 강세, 그리고 유럽 시장의 강세, 그리고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 시장의 강세가 그나마 희망을 줬었는데요. 그러나 이들 시장도 다소 위축되는,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발 악재, 그렇죠? 이미 발표된, 이미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여전히 그리스발 우려감이 세계 증시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리스발 악재가 증시의 어떤 그 저항으로 작용하는, 다시 말해서 증시를 억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그리스발 악재를 해소할 만한 강력한 호재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그리고 동남아 증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미국.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발 악재 우려감 증폭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다가 그렇죠? 여전히 또 다시 디폴트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주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다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결정되긴 또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 미국 증시를 포함한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미국 시장도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단계가 이미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스닥 시장도 지난주 주초까지는 강세를 그냥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나스닥 시장도 다소 불안하고요. 다우존스 공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지선대에 근접한 붕괴의 가능성도 완전히 그렇죠? 제외시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보시다시피 지지 추세선대에 딱 근접한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가 음봉으로 조정받는다면 미국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독일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지난주 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희망감이 들었습니다만 그리스발 악재가 여전히 뜨거운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실망으로 돌아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악재보다 더 불안한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발 악재가 악재라기보다는 이제는 불확실성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모습으로 전개된다는 것이 더 좋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독일 증시, 독일의 닥스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 또한 독일 시장입니다. 독일 시장도 이제 지선대 근접함으로써 추가 조정을 받느냐의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역시 미국 시장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열리는, 오늘 오후부터,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유럽 시장, 독일 시장도 음봉의 조정을 받는다면 추가 조정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이제 아시아 증시 보죠. 아시아 증시 중국과 일본 시장이 그나마 강세를 보여줌으로써 그래도 일본과 중국 시장의 강세는 좀 일말의 희망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중국 시장도 어제 장대 음봉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아직 상승 기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야 좀 쉬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피로감을 시장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동안 연속 상승, 단기 과열, 그리고 해외 증시 악재에 따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중국 증시도 혹시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 과일권 진입에 따른 조정의 국면을 어떻게 받느냐가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바로 그 차트 한번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장은 역사적인 날이었죠.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15%에서 30%. 여러분 혹시 가격 제한폭 확대에 대해서 이 센TV에서도 서울경제방송에서도 어제 하루 종일 말씀들을 많은 전문가분들이 해주셨더라고요. 지난 95년 이전에는 정액제였죠. 17단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제 가격 제한폭 확대는 5번째입니다. 95년 4월 6%대부터 시작해서 11월에 8% 그리고 98년도 3월 달에 12%, 그리고 지난 98년 12월에 15%. 그래서 98년 12월에 15% 확대된 이후 17년 만에 2배로 확대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세요. 확대됐다고 해서 변동폭이 크니까 투기 세력이 더 날뛸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은요,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만 국가별로 차별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가격 제한폭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만 오히려 투기 세력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장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첫날 치고는 견고하다 이렇게 하는 의견들이 많죠. 그만큼 이제는 상한가 하한가로 인해서 투기적인 세력이 더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패턴의 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코스피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죠. 6월 초에 지지선이라고 예상했던 코스피시장을 기준으로 2085포인트가 이미 붕괴됐어요. 2085포인트 붕괴가 지난 6월 2일이었습니다. 그렇죠. 6월 2일 장대 음봉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2085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 흘러내리는 이미 국내 시장은 하락 기조다.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목요일 날 금통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대형 호재를 터뜨렸다. 그로 해서 상승을 하면 그건 매도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락 기조이고요. 오늘은 반등권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침체권에 진입을 했어요. 침체권에 진입했다 해서 무조건 매수는 아닙니다. 다만 하락 기조하에서도 하락한다 하더라도 연속 하락에 따른 침체권에 진입한 반등이죠. 그러면 오늘 하락한다면 하락할 때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왜? 반등을 주는 반등권에 진입했다는 거죠. 또 역으로 생각해서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오늘 하락 시에는 저점 매수했다가 짧게 끊어치는 단타는 가능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할게요. 굵직굵직한 핫 이슈가 어제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 증시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상승 기조가 유지됐던 일본과 중국 시장마저도 과열권 진입에 따른 부담감을 안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유럽 시장도 오늘과 내일 금주 초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추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권에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앞서서 상승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 없어서 그리스 때문에 빠진다기보다 호재가 없어서 시장이 이 모양인 거다라고 하셨었는데 정말 호재는 없고 변수만 잔뜩인 것 같습니다. 금통이 다 지나갔고 동시만기 지나갔고 어제 가격 제한폭 확대 조치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뭐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미국의 FOMC 회의가 아주 중요할 거라고들 하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해야 될까요? 네. 참 이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약한 거. 해외 증시, 미국과 유럽 증시, 일본, 중국 시장에 오를 때 국내 증시는 제대로 상승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빠질 때는 국내 증시가 먼저 빠지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요. 우리가 IMF 들어간 때 기억하십니까 혹시? IMF 때 국내 증시만 빠졌어요. IMF 때. 세계 증시는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난 2007년도 8년도에 유럽 금융시장 위기감일 때 우리나라 시장이 더 빠졌어요. 유럽 시장보다. 자,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봤고 20년 전에도 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 정책 담당자를 포함한 높으신 분들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 땜빵식의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그거만 처방하기 위한
에서 어울리지 말고 근데 근본적인 대책을 정치 체질뿐만 아니라 경제 체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는 개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아침에 그런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닌가. 어쨌든 그로 인해서 자 해외 변수 말씀하시니까 이번 주 16일, 17일 이건 현재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과 모레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에서. 과연 미국에서 금리를 9월달에 인상할 거냐 12월달에 인상할 거냐 그 코멘트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9월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 12월달에 한다 저는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사 FOMC에서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그게 단기로 급락을 한다 그럼 오히려 반등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2월달에 금리하겠다 9월달에 안 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설사 나온다고 해서 그 호재죠. 그러면 미국 증시가 뜬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번 주 굵직굵은 핫 이슈가 열린다고는 사실해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추세의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주 내일과 모레 FOMC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그리스 사태를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지난달 올 초 계속 그리스 사태 논의 해결 아니 정상들도 가가지고 대통령과 총리가 가서도 해결 못했는 재무장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총리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들도 국민들의 선거로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자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채권단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자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납해 준 거기 때문에 그들은 최대한 많이 받아내라고 할 겁니다. 이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도장 그냥 꽝 찍었다가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못하고 우리나라 정치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그렇게 하고 본다면 이번 주도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관망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거래량도 굉장히 일축된 모습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어제 정에도 보면요 거래대금 최저치입니다. 그러면 금주도 일부 종목별로 선별적인 상승을 하는 소강변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그 점을 염두에 주시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궁금한 게요. FOMC 회의가 어떤 결과를 낳더라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설사 미치더라도 그 약발은 오래가지 않을 거다 하셨고 그리스 문제는 아마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거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앞서 서머랠리는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견 유지하실 건가요? 네, 자 국내 제가 드렸던 코스피 일봉 차트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시장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4일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2189포인트,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입니다.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5월 24일, 이제 6월 24일, 다음 주면 2달 동안 하락을 합니다.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죠. 자, 지지선대가 어디 놓여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은 지지선대를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00포인트 초반대, 2010에서 2020포인트 라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부터 2030포인트 라인까지. 왜냐하면 2085포인트가 붕괴된 이후 2050포인트마저 붕괴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오버슈팅이라죠. 올라갈 때도 우리가 목표했던 예상치보다 더 올라갑니다. 빠질 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하락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침체권 진입에 따른 단기 반국면에 진입해서 여기서 하락하는 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설픈 상승보다는 빠지려면 확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설사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설프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반등도 강해지거든요. 자, 썸머랠리 여름 하면은 6, 7, 8 3개월 여름이라고 하죠. 6월달 거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7월달과 8월달에 장은 있을 것이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장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D-Day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월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중반 이후로 간다면 월말과 7월의 월초가 겹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본다면 메르스 사태가 다음 주가 저는 D-Day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단락되는 모습도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결론입니다. 저는 여름장은 충분히 여러분께서 투자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폭이 나올 수 있는 장은 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과연 50%가
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2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될지 여부는 그 반등 탄력들을 봐야 된다 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기조 자체는 하락 기조인 것만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하락 기조 하에서도 그 반등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목표치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저는 다음 주를 D-Day, 매수할 수 있는 D-Day 날짜를 잡고 있는데요. 그 시점이 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2번씩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된다든지 근처가 오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달째 하락 중이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타이밍이 오면 어떤 종목과 업종을 관심 가지면 좋을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한 2000포인트 초반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주셨는데 일단 어설픈 상승보다는 2000선 초반까지 더 빠지는 게 반등 측면에서 더 낫다는 말씀도 귀하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의 아주 특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역시 아까 계속 언급드렸지만 그리스 문제 때문이었었는데요. 그리스 문제는 그렇지만 이번 주가 지나도 다음 주 정상회담을 거쳐도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협상이 잘 풀릴 가능성이 낮다고들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분석은 조금 전 이재광 이사님한테서 있었었죠. 미국의 FOMC 회의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도 시장의 상승은 단발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다음 주 후반에 저희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이재광 이사님께 또 좋은 종목 전해드려서 전달해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헤드 1부는 마치고요. 전 잠시 후 2부 시가 들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